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4월 28일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저희 건국대 통일인문학원에서 개최하는 제51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 전체 주제는요, 남북의 국문학 지형과 근현대사의 문학적 재현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저희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속해 있는 정석 TU팀에서 이제 정석 TU팀 선생님들 세 분께서 또 연구하신 저희가 3년차 2단계 3년차 연구 주제에 대한 2단계 1년차 총 4년차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인 학술대회인 셈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 통일문학연구단의 김성민 단장님의 개회사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통일인문학연구단장 김성민. 51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월, 3월 우리 사상팀 주관 또 생활문화팀 주관으로 49회, 50회 이어서 오늘 51회 국내 심포지엄 맞이했고요. 말이 51회가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이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이었습니다. 감회가 남달랐고요. 뭔가 트일 것 같은 환호성을 질렀던 게 5년 전이었는데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연구자들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그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그저 발부능선쯤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게 우리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남북의 국문학 지형과 근현대사의 국민학적 재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심포를 올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우리 연구단에서 선생님들께서 늘 공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게 물리적 분단 넘어서 학문도 분단이 됐고 마음도 분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국 교수가 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일제 때 경성제대 때의 그런 학문적 지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문적 지형이 있어서도 정치는 물론이고 식민지성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 분단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우리 박태인 교수님이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또 남북의 공적 기억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유했던 것과 또 달라진 것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서문에서 코리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김정훈 교수님 북의 중해방 전쟁기 문학에서 나타난 둘의 대립 북의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수령용 문학, 무기로서 문학이 아닌 그런 문학이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또 사상사적 또 주변 구조적 여건과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오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단이 연구하는 주제들이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꺼이 토론 맡아주신 우리 노영문 교수님, 오춘웅 교수님, 또 김은정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숫자가 얼마 되든 간에 이런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점에서 문학 지형 또 넓히면 어떤 사상사적, 사회사적 지형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이 심포를 올리기까지 낮밤 없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종군 팀장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 서로 좋은 말씀 일도 있게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첫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김종곤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교양대학의 노영근 교수님 같이 앞에 자리해 주시면. 예, 저희 학술대회 전체 그 발표와 토론은요, 그 한 발표당 50분의 발표와 토론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하지 않았지만 루틴하게는 30분 발표, 20분 토론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남북의 국문학, 조선문학, 지형, 구축 과정으로 이라는 주제로요. 저희 연구단의 김종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종호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발표 남북의 국문학 지형 구축 과정 발표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문학 연구단 팀을 꾸려서 13년, 14년째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기 사업 HK 플러스 이유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성사 부분, 남북의 지성사 부분에 좀 주목해서 이제 학문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2단계에 들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교과서에 좀 집중해보자 했는데 그 교과서가 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 대학 교재로서 문학 부분에서는 문학사가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세 사람이 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주로 이제 중등 교과서에다가 문학사를 기본으로 하고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의 국문학 지형 구축 과정에 대해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서 덤벼들었는데 실제로 논문을 써나가는데 이거는 소논문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계를 이야기했지만서도 이게 박사 논문 주제보다도 더 큰 어떤 학자가 일생을 가지고서 연구할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문학계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국문학이라고는 학술적 지형을 남과 북이 어떻게 조금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소통 지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 좀 띄엄띄엄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의 분야로서 국문과와 이를 연구 교육하는 대학의 학과로서 국어국문학과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나가는 대한민국 유일할 듯합니다. 분단 상황에 북쪽에서는 동일한 대상의 학문과 학과를 조선문학, 어문학과, 조선어문학부로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으며 국어국문학부를 우리 땅에 처음으로 들여온 일본의 경우도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찾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보는 일본어 표기로 일본문학과라고 되어 있고 학과 명칭 자체가 중국의 경우는 중국 언어문학 학과나 전공으로 표기가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로 치면 그냥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이런 개념은 한어 문학 한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문학과 국사학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사학과 따로 있죠. 국사학과 더불어 국문학은 국사학과 더불어 국민국가의 동질성을 생산하는 중심적 지식 제도로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연호는 뭐 이렇게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는 26년에 설치되는 과정 속에서 법문학부 산하에 이제 문학과를 두고 그 문학과 산하에 일본 어문학을 가르치는 과목을 뭐 그 당시 전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국문학이라고 당연히 이름만 붙였고 우리말을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은 조선어문학과 했습니다. 그 과에 중어중문학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화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진화어문학과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 선망의 대상이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 문학을 전공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식민지 학자로서 살아가면서 1인 학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그걸 국어국문학이라고 용어를 쓰는가에 대해서 그 선망의 대상이 돼서 이제 해방되자마자 제국을 떼버리고 경성대학을 거치고
이제 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조선어문학과는 일제가 선점했던 국어국문학과를 어떤 적극적으로 승계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문으로서 국문학 분야에서 1세대 우리는 흔히 이제 도남 조윤재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도남 조윤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어국문학에 국문학의 문에 들어섰다고 여러 군데에서 피력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민족사관을 가지고서 국문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별로 사이는 안 좋았지만서도 그분께 좀 수업을 듣고 지도를 받고 했던 나손 김동욱 선생은 본인은 이제 해방 이후에 국어국문학과로 편입을 한 거거든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입을 해서 했는데 조국 인식을 위해서 국문과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식민 통치와 분단 체제 상황에서 탈식민과 남북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민국가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국문학이라는 용어가 자랑스럽게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래 와갖고는 특히 조동일 선생님 생각이십니다. 학문 분야의 탈식민들 고뇌하는 입장에서 일제의 학문 체계와 용어를 비판 없이 수용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체제 분단이 학문의 분단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국어국문학이라는 용어는 분단의 표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에 조동일 선생은 우리의 문학사를 국문학사라고 부르기보다는 해외에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서 학문 분단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남쪽의 한국문학사와 북쪽의 조선문학사를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문학사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선생님은 한국문학 통사 4판에서 서문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통일된 조국의 국호를 우리나라라고 하면 좋겠다. 고려가 좋지만서도 고려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우리나라라고 로마자도 발음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고 국호를 영문 표기는 코리아라고 두더라도 이렇게 하더라고 조동일 선생님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문학사를 지칭하는 용어도 우리 문학사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신학문으로서의 조선어문학이 해방 공간에서 국어국문학으로 분단의 상황에서 남쪽은 국어국문학, 북쪽은 조선어문학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고 그 가운데 지역학으로서 지방학으로서 조선어문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략적이고 차별적인 신학문으로서의 조선어문학은 인적 물적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 민족문학으로서 온전한 학문적 지형을 구축하기도 전에 남북의 분단으로 국문학과 조선문학으로 별별하게 됩니다. 미분정과 소분정의 교육정책으로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이 1946년에 각각 개교하게 되는데 민족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조선어문학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게 서둘러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악한 연구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암묵적인 경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자들의 넘나듦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일성은 제국대학 출신 학자들을 남한 학자들을 제국대학 염두에 둔 겁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 대하여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전후 복구와 더불어 남쪽의 국문학계와 북쪽의 조선문학계는 학문적 기반을 독자적으로 잡아갔고 현재에 와서는 서로 불통의 상황에서 학문의 지형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술로서의 국문학과 조선문학의 지형 구축 과정과 민족문학 교육장으로서 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문학과 현황을 고찰을 하고 비교하면서 남북이 통합된 민족문학 분야로서 우리 문학의 온전한 면모를 도출할 소통 지점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분단 이후 학문으로서 국문학 지형을 살피기 위해 문학사와 개론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교육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대표는 아니지만 하여튼 설립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의 역사를 최대한 발굴해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 교류의 장인 학회와 발표 매체인 학술지도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사 자체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김일성종합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국문학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이 조선어문학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월북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찰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논문에서는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학문적 지형이라고 하는 학술적 지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성현경 선생님께서 학술적 지형 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94년에 나온 논문 속에서 그 당시에 열악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문학사가 북에서 86년에 나온 조선문학개관 1, 2권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한참 영인돼서 나오고 했던 91년부터 시작된 16권짜리 조선문학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참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핀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문학계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문으로서의 국문학계의 시발입니다. 신학문으로서 이게 그 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 대체로 초창기 때 학자들은 조윤재 선생이나 조선어문학과 갈 생각하셨지, 양주동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한학 공부하다가 저 대학 가야 되는데 신학문 하는데 국문학과 조선어문학과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집안 문중 어른들이 도대체 여태 해온 게 그건데 그걸 갖고 뭘 대학 가서 또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다 동문학을 하고 불문학을 하고 영문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국 문학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필요에 의해서 대학에 와보고 다시 정과를 하고 전공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이제 조선학과의 문학과의 조선어문학과로 시작되는데 1877년에 이제 동경제국대학이 먼저 설립되면서 신학문으로서 일본에서 그걸 만들면서 우리 국문학과에 해당하는 학문 영역을 하완과라고 합니다. 그 화자가 일본이 스스로 자기들 지칭하는 거였고, 뭐 하는 한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하한학과를 두고서 여기서 일본의 고적 문헌을 토대로 어문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문학 연구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의 문학적 업적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당대 문학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때문에 문학사에서 대체로 현대문학을 조금 배제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구 방법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하한학과가 일본에서 국어국문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이게 이제 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와가지고 국어국문학과, 일본 문학과를 국어국문학과라고 이름을 했고, 우리는 조선어문학과 이름을 붙였는데 연구 방법이나 연구 대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문학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국문학 연구에서 고전문학이 주축이 되고 현대문학은 배제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성과들은 시대적으로 체계한 문학사는 자연스럽게 고전문학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사의 시초를 이야기할 때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문학과가 설립되기 이전에 1922년에 안학 우리가 이제 그 안학의 호가 자산이었기 때문에 안자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하여튼 안학 선생이 조선문학사를 기술을 하죠. 그런데 이 안학 선생은 국문학과를 출신도 아니고 소학교 때 신학문을 접해가지고서 이제 교육운동하고 1910년대에 막 이런 활동을 좀 하시다가 필요해서 1914년에 일본의 니혼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신채호 선생하고 조금 나를 세우고 뭐 이런 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 전공자가 아닌 안학이 조선문학사를 집필한 경위는 그가 관심을 두었던 민족 정신의 근원을 탐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문학 자체의 발전을 체계 있게 규명하지 못하고 사실 나열과 주제 사상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책은 있지만서도 최초의 문학사라 하지만서도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학사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최초의 책이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문학사는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에 의해서 집필되었습니다. 조윤재가 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로 편입을 했고 입학을 했고 26년에 이제 본과가 설치되니까 개설되면서 조선어문학과 문학강좌에서는 1회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9년에 졸업 논문을 썼는데 조선 소설의 연구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제출합니다. 신학문 체계로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 집필된 최초의 소설사 소설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바로 뭐 책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했고 신생이라고 하는 잡지에 조선 소설 발달 개관, 그다음 40년에 문장지에 조선 소설사 개요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쳐서 나왔죠. 그게 이제 49년에 와서 해방되고 난 뒤에 국문학사로 출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1933년에 김태준에 의해서 조선 소설사가 청진서간에서 출판되고 39년에 다시 증보 조선 소설사가 출판됩니다. 김태준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평안북도 분이신데 28년에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2년 후배죠. 조은재 선생에 비해서. 그리고 논문학부, 이분은 진화어문학과 출신입니다. 중어중문학과, 우리로 치면 중문학 출신입니다. 진화어문학과 입학하였으니 조은재보다는 2년 후배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나손 선생이 이렇게 회고를 좀 해놓은 부분을 보면 입학시험을 보는데 입학시험 답안지를 전부 다 한문으로 작성해서 냈다는 거예요. 과거 시문 작성처럼 내놨으니까 그 당시 일본인 학자 심사위원들이 입학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실력은 대단했던 것 같고 한문 실력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문학과의 문학 강좌를 문학 강좌는 주로 다카시 도루가 전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학자가 이제 39년에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의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회 출신 조윤재가 있는데 조윤재를 제끼고 중문학과 출신인 김태준을 강사로 임용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국문과 야사처럼 대학로를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연건동을 술을 드시고 조윤재 선생이 밤새 밤을 자학을 쓰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태준 선생이 결국은 독서의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가지고서 당시 강단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태준 선생이 이렇게 조선 소설사를 집필하게 된 데는 27년에 다카시가 조선문학 연구를 내면서 조선의 소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었지만서도 배우는 제자들이었지만 조윤재 선생도 긴장을 하고 김태준 선생도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조윤재가 졸업 논문으로 소설사를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윤재의 소설사를 보고서 김태준 선생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30년부터 31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이제 조선 소설사를 연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묶어 가지고서 이제 책으로 출판하는 거죠. 그 저변에는 1인 학자에 뒤지지 않으려는 학문적 경쟁 심리하고, 그 다음 이제 민족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두 책을 갖고 이야기할 때 조윤재가 49년에 국문학사를 출판하면서 그 서문에 자신의 국문학사 집필은 민족사관에서 조국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룬 성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태준의 조선 소설사는 김태준 선생의 졸업 논문이 명나라 때의 작극 연구였거든요. 이걸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자료 수집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파문인 단체에 속했던 노신의 중국 소설사략을 접했고, 광만학의 어떤 중국 고대사 연구 부분을 이렇게 접하면서 유물사관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조선 소설사의 기술의 뼈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면에 막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면에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서도 그런 식으로 읽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 길로 가서 김태준 선생은 학문보다는 정치의 노선으로 들어서서 40년에 조선 공산당 재건 경성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수배를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방 전까지 연안에 가 있었죠. 중국 연안에 가가지고 공산당 활동하고 있다가 45년 11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2월에 당당하게 경성대학 총장에 선출이 돼요. 그런데 미군 정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죠. 그리고는 이제 49년에 남북은 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을 만나기 위해서 남원에 가서 체포가 되어서 간첩 혐의로 이제 결국은 49년에 처형당하는 겁니다. 최초로 출판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그 체제나 시각이 체계적이어서 분단 이후 남쪽의 국문학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금서 조치되었던 거죠. 금서가 되었음에도 그 아오인 천태산인
저희들은 학부 때 문학사 배우면 천태산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천태산인이나 혹은 김엑스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숨기고서 많이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전까지 북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는 아니지만서도 이전까지는 북쪽의 고전문학 연구에도 자주 언급된, 그래서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학 교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축은 뭐냐 그러면 조선어문학과의 문학 강좌는 다케하시가 맡고 어학 분야는 조선어학과 강좌는 오그라 신페이가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들어와가지고 총독부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조선의 민요, 조선의 설화, 조선의 수수께끼, 조선의 귀신 뭐 이런 조사를 총독부 지시로 무수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필드워크 자체가 아주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니까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26년에 조선어문학과가 만들었을 때 첫 강좌들이 대체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비문학 강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개교 이후에 조선어문학과 초창기 연구는 구비문학 영역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두 학자는 조선의 이연 같은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제주도 민요, 그다음 뭐 조선 민요 강좌 이런 걸 갖다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받았던 일회생 조윤재 선생이나 3회 김태준, 뭐 고정옥 이런 분들이, 이제 고정옥은 10회인데 등은 조선 민요나 조선 시가에 관련된 연구서를 출판하기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시작된 조선 어문학과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남한 학계에서 국어 국문학과의 한 분야로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들 자체가 이렇게 구비문학 현지 조사와 연구에 집중된 강좌의 영향은 해방 이후 국문학의 학술 용어에 그대로 수용되어서 설화라는 용어, 이 설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 전에 안자산이 있었던 부분들이나 그 이전까지는 주로 신화 전설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서도 설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전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일본 학자에서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구비전성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이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북에서는 여전히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구전문학이라고 오럴 리터레처를 풀 때 구전문학이라고 풀고 공식 용어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인민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좀 대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성제국당 출신들 해방 이전까지 졸업한 분들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신학문으로서 국어국문학 1세대 연구자로서 해방정국에서 국립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 이제 사범대학이 만들어지죠. 경성사범학교하고 경성사범여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는 국어과가 아니고 국문과 사범대학도 국문과로 했는데 그 과의 교수들로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고려대학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진 양성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범대학에 근무했던 정학모, 고정옥, 신구연 선생은 그 전에 이제 조금 잘려서 북으로 간 거고, 이명선 선생도 진화어문학과 출신들이었고, 어학을 전공했던 김수경 선생 이 사람도 국대한 사건 때문에 북으로 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나 과학은 언어문학연구소 소속 교원이 되어서 조선어문학연구와 후학의 양상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단 정부 수립 과정과 전쟁기에 국문학계 학계가 분단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년 7월에 이제 미군 정청에서 경성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서 서울 시내에 있는 관립 전문학교들을 통합해가지고 서울대학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지. 이게 이제 우리는 줄여서 국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대안인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반발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9개 단과대학을 두고서 이제 하겠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준 선생이 중국 연안에서 11월에 들어와가지고 국문과 학부장을 또 선출되었는데 그것도 승인 못하고 총장 출마를 해가지고 총장이 되었는데도 결국 승인을 못 받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대안을 통과를 시켜서 모아가서 8월에 이제 국립서울대학이 설립되는데, 그때 초대 총장으로 미국인으로서
테드라고 하는 군인을 갖다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아주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상과대학 대학 학생 학부생을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내세웠던 게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집회 허가제를 폐지해라. 국립대 행정권을 일체를 조선인에게 이양해라. 미국인 총장 한국인으로 교체해라.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47년에 미군 정청이 칼날을 뒤두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대안에 반대했던 교수 학생들을 적색이라는 꼬리표를 빼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서 이제 대단한 제명 처분을 해서 그 당시에 대학 교수 3분의 2가 380명이 제명을 당한 거고 학생들도 1,500명 정도가 제적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대안 사건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이 어떤 좌익 세력들을 다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울대 안에 국어국문학과, 물리대 안에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안에 국문과 해가지고 했는데 대체로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람 이병기 선생만 고전문학으로 5명이 국문과의 교수로 채용되는데 가람 이병기 선생하고 조윤재 선생이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하니까 이 가람 이병기 선생은 한학을 하신 분이고 한데 이제 국문과 교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에는 이렇게 이제 이탁 한상갑부터 시작을 쭉 했는데 이분들 자체가 전체 이제 전쟁 중에 북으로 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데 제가 중국에 있는 저희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전체 캡처를 다 받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대학 성장도를 정리를 하면 이제 설립 과정을 갖고 이야기하면 45년 11월에 종합대학 창립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 그 당시는 소군정 교육정책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북에서는 어디에도 소련의 정책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김일성 수령님의 지시였다고 하는 부분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시로 이루어졌고 이제 보시면 46년 7월에 평양에 설립되는 종합대학의 명칭에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전함을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 되는 거죠. 9월 1일에 첫 수업이 시작되는데 7개 학부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해당되는 학과는 역사문학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는 24개, 학급은 30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은 9월 1일에 시작했는데 이듬해 첫돌 기념식을 하면서 10월 1일로 하겠다 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의 기념일은 10월 1일로 확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49년에 역사문학부에서 조선어문학부가 갈라져 나오는데 그 안에 과가 조선어학과 재학생 71명 규모였고 조선문학과 137명,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학과를 거기다 뒀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신문학과는 우리도 치면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신문학과를 두어서 한 게 이제 기자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고요. 실제로 이제 국대안 파동 상황에서 어떤 미군정의 제재가 가해지는 거하는 신구현 선생하고 김수경 선생이 북으로 미리 올라갔고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언어연구소를 만드는데 조선언어연구소에 다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때 이명선 선생이 그 전쟁 시기 인공 시절 50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 총장을 맡아요. 서울대 총장을 왜 맡았느냐? 이명선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신구현과 김수경과 동기예요. 동기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 신구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에 편입을 하거나 입학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김삼불과 김하명인데 김삼불과 김하명은 전쟁 시기에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이제 김하명은 북쪽 사람이었고 고향이 그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김하명 선생 같은 경우는 94년에 돌아가셔서 지금 10사람에 묻혀 있는데 조선문학사 가운데 조선시대 소설사는 아주 김하명 선생이 전담을 할 정도로 하고
김삼불 선생도 북에 가가지고 좀 초반기에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58년에 아마 숙청을 당한 것 같이 그 이후의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이후에 상황이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서로 뭐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피난을 가기도 하고 휴교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경우는 부산에 피난가, 서울대 국문과가 부산에 피난가 있는 상황에서 2세대 학자들이 1세대 학자들에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세대 학자들 중심으로 국어 국문학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학회 이야기입니다. 국어 국문학의 신예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어 국문학 연구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학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학회 조직 자체는 이제 우리 국문학회에서 남쪽은 59년에 국어학회가 만들어지고 70년에 고전문학회가 만들어지고 75년에 한문학회가 만들어지고 뭐 현대문학회가 만들어지고 90년대 이제 88년에 고소설학회가 만들어지고 뭐 90년대 들어서 구비문학회, 시가학회 등이 쭉 만들어져서 아주 세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학회가 북에 있습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학술지는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이렇게 알지만서도 정례 학술 발표와 세미나, 특강 뭐 이런 것도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행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국문학자들의 학술 교류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물론 북에서도 조선어문에 관련된 학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조선어문과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 가운데 이제 어문학 분야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두 개가 전문 학술지고 문화학습이나 천리막, 민족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 잡지인데 거기에 상시 코너로 고전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이런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문예지의 성격, 어떤 창작된 작품들을 쓰는 문예지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의 경우는 국문과 내 대학 내에서 이제 한문학과가 갈려져 나오고 문예 창작과가 갈려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교육과가 갈려져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질적 양적으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북쪽은 김일성 종합대학에만 조선어문학과가 개설되었고 64년에 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이 분리제 나오죠. 분리제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연구소들을 다 떼어갖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민속학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쭉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학부 과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학부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물어도 답변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뚜렷한 거는 우리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사회과학원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서울대 국문학과 미술종합대학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학과 소개 부분인데 그게 이제 현황일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상황은 뭐 뚜렷하게 다 아시겠죠. 우리는 뭐 대체로 국문학과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3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업을 통합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국어학 수업도 들어야 되고 현대문학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고전문학 지금은 뭐 필수 과목은 없지만서도 이렇게 진행되죠. 근데 북은 그렇지 학부 과정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북쪽의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면 북쪽의 3대 종합대학이라고 얘기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김택 종합대학, 대성 성균관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이제 종합대학 타이틀 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은 대체로 우리와 관련된 조선어문학을 학사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김일성 종합대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선사회과학원에 있는데 석사과정에 설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과 같은 우리 개념은 거기는 김영직 사범대학, 뭐 김철주 사범대학, 김정숙 사범대학의 조선어문 교육과라고 설치돼가지고 교원 양성하는 거죠. 교원대학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처음에는 학부에서 학부 산하의 학과를 두었고 조선어문 학부 산하의 조선어문 학과를 두었고 거기다가 2000년에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문학대학이 생겨요. 문학대학 산하에 조선문학과, 조선어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를 두었다가 1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근년에 와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어문학과 아래에 조선어문학과, 조선문학과, 조선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을 따로 두고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는 유학생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학사과정, 석사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에서는 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박사과정은 박사원이라고 명명하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원은
김일성 종합대학에만 개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의 조선어문학부에서는 연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빼고 학부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나 기자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기서 전문가는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사립대학 졸업하면 학사주죠. 북에서는 그걸 전문가라고 우리의 학사에 해당하는 말을 전문가고 북에서 학사는 우리의 석사입니다. 그걸 어떤 때는 준박사라고 불렀다가 다시 학사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고 김일성종합대학 그 조선어문학부 아래에 과들이 이제 조선문학과, 조선어학과, 그 다음에 이제 영화문학과, 창작학과, 그 다음에 이제 보도학과, 문헌정보학과 이런 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하고 이제 독특한 거는 또 조선 고전학과가 있는데 이게 고전문학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금석학 연구하고 조선 문헌 연구예요. 그리고 한문해요. 여기 뭐 우리로 치면 고전 번역원 같은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원전 번역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적 사항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술적 지형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는 과정 속에서 학술적 지형의 지금 현 존재태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구축 과정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문학이 원래 서울로부터 시작했고 분단 이후에 연구인력과 학과들의 수량적인 측면에서 남쪽이 월등히 많죠. 그렇지만 국문학의 학술적인 지형을 구축하는 과정은 북이 우리보다는 선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남쪽은 그나마 좀 자유분방하게 학술 토론도 하고 하지만 북은 관제 학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학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금세금세 그게 이행된다는 거죠. 실행이 되는 과정인데 남쪽은 특히나 인문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논쟁이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쉽게 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문학의 지형을 파악하는 부분에는 쟁점이 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죠. 지금 먼저 이제 국문학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한문학을 국문학에 넣을 것인가, 구비문학을 국문학에 포함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중국문학,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문학사 서술에서 시대 구분할 때, 그러니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체제로 시대를 나눌 것인가, 뭐 나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장르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과 발전 과정을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많고 이게 이제 큰 문제고 작은 문제로는 개별 작품들을 지금 작가와 작품이 연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북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시대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우리는 동동을 갖다가 고려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북에는 그냥 삼국시대 고구려의 시가로서 명확하게 동동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소한 부분으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문학과 국문학의 범주 부분에서 한문학과 구비문학의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문학의 수용 문제는 초창기부터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910년에 이제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1910년에 춘원 이광수가 근대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로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대단하게 조선 한자 배제론, 한글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29년에 아주 춘원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해방되면서 조선어문 뭡니까?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 전용으로 1차 교육과정 미군전청에 이야기하고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에서 한문 안 배우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고전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오늘 한문을 안 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정국에서 대체로 이제 그 북으로 주로 가신 분들이 있는 우리 어문학계에서 국문학사 김사엽 선생의 조선문학사가 대체로 이 송문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나선 김동욱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그 80년에 이걸 자기가 글을 쓰면서 현재 한국의 국문학계는 남한의 국문학계는 한글과 한자의 갈등이고 국문학과 중국문학계의 갈등이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포용론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좀 포용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13조 위에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붕하고 이 절충안을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지붕하고는 대체로 다 한문문학 자체를 국문학의 도미에 두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북쪽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56년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쓴 대학 교재용 조선문학사, 이 이영수라는 사람 경성제국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북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문학을 전공을 해요. 문학사를 집필을 하는데 이영수 선생이 집필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집필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남쪽을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한문 문학을 배제하는 추세는 남쪽 학자들의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자들이 국수주의적 우경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포용론 부분과 절충한 부분과 어느 정도 접점입니다. 그런데 국문학과 한문문학을 두고 봤을 때 계급적인 특성들이나 비중상의 경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13세기에 나온 고려시대 말에 나온 한시하고 고려가요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고려가요에 훨씬 더 주목하고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이거는 80년대 축제사상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논리로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민성이나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전문학 수용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이 구전문학을 어떻게 국문학에 포함할 것인가는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조선문학의 시작을 구전문학계에 두고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원시문학, 삼국시대문학 뭐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전문학이나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를 갖고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삼국유사에 실려있고 삼국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설화 이런 개념으로 그 설화는 기록된 설화, 문헌설화의 개념식으로 자꾸 접근하려 합니다. 근데 북은 그렇지 않고 뚜렷하게 구전문학으로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남쪽은 그러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실체 인정하죠. 설화 다 하는데 학문 단위로서 국문과 산하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문학 영역에.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민속학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한동안 서울대학에서 60년대 장덕준 선생이 겨우 우겨서 구비문학론 과목하고 설화문학론 과목이 개설되고 그 수업 교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노영근 쌤, 은사 선생님이시면서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구비문학 개설이라는 책이 71년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교재용 구비문학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면 북은 62년에 고정옥이 활발하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물로서 그 전에 자료집으로서 인민창작이라는 책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구전문학 연구를 발간하는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 훨씬 더 앞서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인데 대체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 자체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주로 항상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일찍이 김일성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의 민요나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창작하는 작가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활용하면 안 되고 뺄 거는 빼고 뭔가 가치로운 것들, 새로운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시가 있었거든요. 그 교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문학사의 발전 과정이나 장르의 발생 과정에 구전문학이 어떻게 기여했냐보다는 김일성은 이 교시를 맨 먼저 들어서 이야기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16쪽입니다. 김일성은 인민성을 강조하면서 인민이 예술의 창조자이고 향유의 주체여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민요와 구전문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구전문학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옛것의 답습이 아니라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지시는 북에서 출판되는 모든 구전문학 개론서나 연구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문으로서의 국문학이 구전문학을 홀대하고 남한 학계에서 민속학에다가 그걸 방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고정옥 선생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손신대 선생의 민족 설화 연구에 대해서 조선민족 설화 연구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북이 우리보다 먼저 당연히 국문학이 구전문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서도 이제 그래서 특히나 항일 현대문학에 와가지고 26년부터 항일 혁명문학을 두고 있는데 항일 혁명문학, 현대문학 첫 번에는 반드시 이 인민창작이라고 하는 구전문학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일제
항일 무장투쟁할 때 김일성이나 김정숙 그들의 행적들이 민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노래를 불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편제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제가 파악기에는 고정옥 선생이 62년에 이걸 조선 구전문학 창작을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6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이제 장본표가 96년에 대중서인 조선 구전문학 대요를 출판해요. 모른다 하더라고요. 북한 학자들 물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고철원 선생한테 물었더니 이동원 선생이 북은 구전문학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동원 선생이 2014년에 김춘택 선생하고 한해 서울 김일성종합대학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북은 없어요. 우리가 2017년에 연변에 가서 조선 반도 포럼 할 때 만났었죠. 김태호 씨가 나왔길래 물었더니 김태호 선생한테 물었더니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 동문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문학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문학연구소에서 구전문학 실장을 하시네요. 이렇게 또 웃고 넘겼는데 이제 문제는 2000년 들어서 김정일이 주창한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주창하는 과정에서 민속학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속학 범주에서 설화와 민요를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전 설화 이름보다는 구전 가요 민속 가요 그다음 민속 설화라고 편제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뒷받침이 안 되고 민속학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탈되는 현상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매듭말 부분은 조금 감상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부분들은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한 40분 생각보다 많이 안 늦으셨습니다. 70분밖에 안 늦으셨고요. 뒤에 있을 휴식 시간 20분을 땡겨서 쓰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바로 노영문 선생님께 토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가 안 됐다 그러네. 됐다가 안 됐다. 배터리가 없는 거라. 되지 않겠는데. 되지. 예, 되지. 바짝 들고 예,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의 노영근입니다. 그냥 하시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련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뭐 이질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뭐 이질화가 심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통일되면은 아주 빨리 일상생활에서는 동질성을 회복할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면은 이렇게 아주 빠른 시일에 이렇게 통일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학계죠. 참 안 변하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 변하는 것이 특히 이 사상과 관련되면은 그게 더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경향들,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 이런 그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그런 이질화의 현재를 파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김종국 선생님의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달라져 있나, 어떻게 우린 출발했나 뭐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 변하거든요. 지겹게 안 변하죠. 뻔히 아닌 거 다들 공유하는데 아니지만 안 바꿔. 이게 그 학계는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 그 당했던 그런 경험들,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경험, 미군정기에 당했던 경험, 그리고 이제 군사독재 시기에 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도 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대표 독자니까요. 대표 독자로서 이제 한두 마디 이제 거들려고 그 19쪽, 20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리를 했는데요. 뭐
장황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핵심은 그겁니다. 자꾸 이런 거를 할 때 그 기존의 그런 틀을 계속 쓰는 것이 유효할까?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나누는 것도 그렇고 장르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그 초창기를 보는 것은 또 맞을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런 류의 이런 연구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차이를 강조를 해요. 남한은 이러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고 있다. 계속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계속 그쪽이 그 강한 그런 그 뉘앙스인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탕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이 모두 다 문사철에 기반을 두고 이것들을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이 선비들이 견지했던 그런 학문 태도, 문학도 해야 되고 뭐 사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다 이게 삼위일체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육각형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존재로서의 선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되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문사철에 각자 국자가 붙으면은 국사하게 되고 국문하게 되고 되는 거죠. 국철학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건 그냥 생활이니까. 그때 철학은 이게 일제강점기까지는 조선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이어졌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실체였으니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였으니까 조선이라고 그 일제강점기를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삶이기 때문에 분류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중국사를 이야기하니까 중국사가 아니고 우리사 그래서 국사 중국 문학이나 중국어가 아니고 우리 것 우리 문학 그래서 공문 뭐 이런 식으로 문사철의 기반을 두고 남북한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각자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그러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분야나 똑같아요. 교시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김일성 장군께서 이렇게 교시하셨다. 뭐 그래서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지도하셨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 틀을 놓고서 현상을 이렇게 쫙 짜맞춰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현상을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놓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우리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조윤재 선생이 맨 처음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저기 조선문학 국문학자 서문 보면은 그건 책 서문이 아니고 무슨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얼마나 이 국가에 충성하는 민족에 충실하는 존재인가를 이렇게 쓰는 무슨 자기 그 고백 같은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에 맞춰서 내가 이 책을 낸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에게 그 책을 바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 순수한 사람이고 나 집에 앉았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발악이거든요. 그런 그 험난한 시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형성하는데 그런 외적 요인들, 남북한의 그런 외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나 이런 부분들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너무 큰 화두죠. 굉장히 큰 화두죠.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런 지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게 국문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만 정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똑같은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장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낸다면은 남북한의 어떤 그 동질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이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서없는 몇 마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정께서 크게 네 가지의
답변 플러스 이제 질문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발표자께 답변 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글이 좀 늦고 난삽하고 한때 노영근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또 토론문을 일찍 보내주셔서 제가 토론문 읽어보고서 답변거리들을 고민했습니다. 뭐 제가 논문에 썼던 내용에서 조금 언급하고 문장이 길어질까 봐서 조금 줄였던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문학의 지형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자체가 요체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국문학과 출신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90년에 제가 92년에 군대 갔다 복학을 했더니 없던 과목이 생겼어요. 그 과목이 민속문학론이었었습니다. 건대에 있는 교수들은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주 캠퍼스 국문과에 있는 고대 출신 박용식 교수가 와가지고 수업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민속문학론이 민속과 가는 건가? 생각했더니 그게 구비문학론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비문학론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민속문학론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했고 그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학과에 뭐 전공이 있고 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체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연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기록문학 중심 뭐 이제 그걸 북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거든요. 실제로 조인재 선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모든 걸 다 왜 고전문학을 하면서 봉건 양반들 중심의 문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뭐 수용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구전문학의 부분에다 훨씬 더 좀 비중을 두고서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어떤 국문학계 학술적인 지형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게 이제 한문학 수용론이라고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논문을 쓰면서 이제 범위 부분만 지금 이야기했고 범위를 이야기한 이유는 국문학의 영역 싸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국문학계가 한문학과하고도 뭔가 조금 미묘한 알력이 있고 민속학 하는 사람하고도 조금 알력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해명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북은 어떤가를 조금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우리의 아주 또 기이한 현상이 1900년을 기점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자 뭐 이런 게 해갖고 그 현대 기점론을 가지고서 또 논쟁이 심하죠. 심한데 이제 북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또 1926년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항일 무장 혁명을 현대문학의 시발로 봅니다. 그 이전은 그냥 근대문학 정도로 보고 그런데 북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1900년 넘어서 출현된 시조 그 다음 가사 특히 규방 가사 이런 부분들은 그 고전문학인데 왜 1920년에 나왔어? 어디다 소속을 안 시켜서 그냥 붕 띄워버려요. 근데 북은 적극적으로 고전문학의 법리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의 상황 자체가 좀 더 우리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 개념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북은 문학사 서술을 시문학, 소설문학, 극문학 명확합니다. 그 뒤에 와가지고 이제 현대문학 부분에서는 영화문학을 극문학 앞에다가 놓고서 김정일 위원장이 워낙 좋아했기 영화를 그래서 영화문학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문학사 서술을 뭐 할 때 뭐 우리 조동현 선생님이 갈래 이론 설명을 하면서 한국 문학의 이론 책을 한 권을 낼 정도로 설명을 해서 교술 장르가 등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싫다 하는 과정에서 몽유록 전공자들은 나는 교술로 가기 싫어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일변 통합적인 문학으로 인문학으로서의 국학 뭐 이런 개념도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면서도 걱정됐던 부분이 북은 관제학문이었다. 우리도 관제학문적인 측면이 강하죠.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서문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남한의 인문학자들은 좀 대바라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또 다 하고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맥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선생님께서 3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3장에 썼던 내용들을 이제 더 확충을 해가지고
그 내용 말고 이제 갈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연구를 좀 더 후속 연구로 진행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노영문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예. 그러면은 시간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거에서 종합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정진아 선생님 질문 네, 정진아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어떡하죠? 몇 개만 해주십시오. 질문이 너무 한 6가지 되는데 하여튼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도 이제 국사학과잖아요. 제가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왔는데 그 국사학이라고 하는 명칭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관제적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국가의 동질성을 재생산하는 중심적인 언어이기도 해서 지금 국정체제 하에서는 국어 국사였지만 지금 국사는 한국사로 바꿨거든요. 국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검정체제 하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서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국문학과를 일제가 선점했던 국어 국문학과를 적극적으로 승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한 좀 신랄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단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국문학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저는 분명한 친일 잔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문 분야의 탈식민을 고민하지 않은 입장에서 일제 학문 체계와 용어를 비판 없이 수용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사도 근현대사를 연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현대문학이 배제되는 것 역시나도 저는 또 친일 잔재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대문학을 얘기하고 현대문학을 얘기하고 근대사를 얘기하고 현대사를 얘기를 하면 그 시기에 활동했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는 무조건 중세사까지만 연구하도록 해서 근대사, 현대사는 학문이 아니야. 제가 현대사 전공을 하러 연세대학교에서 진학을 했을 때도 선생님들 이제 그 고중세사 하시는 선생님이 현대사가 학문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 해방 후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교수들의 어떤 보수적인 기류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비문학 영역의 조선 어문학과의 초창기 연구가 이제 일제시기죠. 일제시기 조선 어문학과의 초창기 연구가 국비문학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민요 채집하고 뭐 설화 채집하고 저는 이것이 제국의 식민지 필드 조사의 일환인 이제 그 민족지 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가까운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방 후에 숙청 과정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그 국대안을 반대한 교수들을 이제 숙청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1,500명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가 언급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다른 학교는 국대안에 관련이 없으니까 국대안은 서울대학교만 관련된 건데 전쟁 이후에 2차 숙청이 있거든요. 제가 연세대학교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또 상경대학을 조사한 바가 있어가지고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조사를 했더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교수와 학생 3분의 1이 잘렸어요. 7인위원회, 도강파와 잔류파를 나눠가지고 7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도강파와 잔류파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이제 학생들과 교수와 직원의 사상을 검증하는 거죠. 그럼 잔류파들이 노래를 빨갱이다라는 거죠. 빨갱이니까 잔류했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상 검증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의 혐의라도 보이면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분명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도 됐는데 국립서울대학교는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저는 이 문제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64년에 이제 과학원 산하에 사회과학원 연구소가 분리되면서 언어 연구소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점핑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67년에 초대 사회과학원장이 허석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7년 갑산파 사건에서 숙청되잖아요. 숙청되면서 사실은 모든 조선 어문도 잡지가 정관되지 않나요? 67년부터?
그거는 이제 그 76년까지. 부분도 있고 67년 5.25 교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5.25 교시가 왜 나오냐 하면 5.25 교수가 이제 갑산파 숙정에 관한 거잖아요. 김일성의 유일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석선 학계에서는 허석선 라인이 이제 싹 다 제거가 되는 거고, 학자들은 제가 당시에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학자들 재교육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학자들 재교육에 들어갔고 잡지들은 다 정관시키고 70년대 80년대 완전히 유일 체제로 학문 분야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81년 조선 역사의 발간, 그다음에 각 부문사의 발간이 그것의 완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예. 너무 이제 64년까지만 얘기를 하면 현대 김정은 시대에, 특히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북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국문학의 학술적 지원 구축 과정에서 한문학의 수용 문제하고 국인문학의 수용 문제를, 구전문학의 수용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 시대구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계도 시대구분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후에는 유일 체제 이후에는 1926년 이후를 현대문학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67년 이후의 문제고요. 45년부터 67년까지 학자들이 계속 시대구분 문제로 모든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56년인가에 45년을 현대사의 기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제 근대의 출발은 이제 근대의 출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계급적 관점에서 임술밀란을 중요시하는 1866년설과 개항을 중시하고 사회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1876년설이 이제 대립하고 독립운동을 중시하는 1919년설이 이제 현대사의 기점론에서 이제 현대사의 출발을 45년에서 1919년으로 당겨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남한에서도 있고 북한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하여튼 1866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고 현대의 기점은 1945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1926년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설립을 무조건 현대사의 기점으로 삼고 혁명문학의 기점으로도 그렇게 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논문이 아주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많은 정보 주셨고 논의할 것들을 제가 좀 조금 놓치고 갔고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들인데, 해방 후에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황 자체가 이게 친인적 잔재였다라고 하는데 맞죠? 이제 그 부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인 학자에 대한 선망 의식 때문에 저들이 국어 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뻐겼는데 버젓이 했었는데 우리도 국어 국문학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한국문학이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국가의 면모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국문학이 돼야 되고 국사학이 돼야 된다는 이제 논리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학문 영역에서 현대문학이 배제되는 부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학문 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익히 알좀 저기 있는 3세대 문학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최인훈이나 박안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분단 문학을 다루고, 그 다음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제주 4.3을 다룬다든지 이런 작품들을 국문학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 서울대학의 현대문학 전공자로 정광훈 선생이 처음으로 교수로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제국대학 출신으로는 아무도 없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창기 때 우리 건대도 마찬가지고, 건대도 국문과가 56년에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목인 선생, 그 다음부터 다 작가들이거든요. 이게 학자 아니고 문인 작가들을 끌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틈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대한 파동 이후에 2차 숙청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걸 쓰면서 하는 가지, 아니 왜 갑자기 조윤재 선생은 50년 11월에 가람 이병기 선생하고 왜 성균관대학으로 옮겨갔어?
이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56년에 정년도 아닌데 나는 그걸 해명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인지 그거 아직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국문과 교수로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당시에 전쟁 중인데 11월에 50년 11월에 갑자기 성균관대학 조윤재 선생은 성균관대학 교수로 가고 누구는 영남대학 교수로 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저는 해명을 못해서 계속 왜 나이를 아무리 환산해봐도 환갑이 아닌데 정년 나이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부분도 67년 이후의 상황을 제가 이제 문학사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번다하기 길어져서 했는데 조금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후발 연구 주제로 삼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현대사 엄청난 질문과 주문하셨습니다. 이걸로 첫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김종원 선생님과 설명해주신 노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